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쌍둥이 등 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지원금이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다둥이의 경우 태아 수와 상관없이 140만 원을 일괄 지급했던 현재의 방식과 달리 내년부터는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씩 계산해 수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노리는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융과 관련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이면 무조건 끊고 신고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명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사이트를 해킹해 수백만 권의 전자책과 인터넷 강의를 빼내 유포하고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이트를 해킹하고 협박을 주도한 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경찰은 이례적으로 미성년자인 주범을 구속했습니다. 애플이 최근 공개한 아이폰 15 시리즈에 자체 개발 중인 통신용 칩이 빠져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자체 통신용 칩을 개발하기로 하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등 5년 동안 거액을 투자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이 인구 감소로 정보통신 분야의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중년층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35세 이상 중년층 2,400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IT 분야 직업훈련을 시행한 뒤 기업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금액이 현행 일괄 140만 원에서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17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다둥이 임신 출산진료비 바우처는 쌍둥이와 새쌍둥이 관계없이 일괄 140만 원 지원됩니다. 하지만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서 다태아 출산도 늘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이번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복지부는 임신 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로 인해 다태아 임신부가 충분히 산전 진찰을 받고 안전하게 출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로 정보통신 분야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중년층을 디지털 교육해 기업에 파견하는 인턴십 제도를 도입한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부터 시험적으로 2년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프로그래머로 전직을 희망하는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가 자격은 35세 이상으로 40, 50대를 비롯해 폭넓은 연령대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년 인턴은 최장 6개월간 파견돼 근무할 기업 수는 약 60곳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중수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평균 양성자 수는 1,600명대로 5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중증 병상 가동률이 30% 이하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4급 전환 후에도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의 운영 시간, 진단검사 실시 여부를 미리 확인해 의료기관에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의료장비 검진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직원이 의사 처방 없이 몰래 가족과 지인을 검사해주고 의약품에도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는데 병원에서는 1년 반 넘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사람 몸속의 뼈와 장기를 촬영해 질병 유무를 진단하는 컴퓨터 단층 촬영 CT 장비입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한 종합병원 검진센터에서 방사선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몰래 CT 검사를 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몰래 검진을 받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 지인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주말이나 휴일처럼 검진센터가 쉬는 날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장비를 다루는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로 진료나 검사를 하도록 규정해 놓은 의료기사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의약품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도 진행됐지만 병원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려면 혈관 주사를 놔야 하는데 다른 검사가 있다고 간호사를 속여 주사를 놓게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받은 병원 측은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영제를 보관실에서 검진센터로 가져갈 때는 장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지만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의 폐기 여부는 병원이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근무 기간 해외이고 중요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체계나 이거를 검증하는 시스템에 미비가 있었는지 재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확인된 방사선사의 부정 의료 행위는 10차례 정도. 세종시는 병원 측의 관리 소홀로 의료시설이 마음대로 사용됐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사안이라며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노리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또다시 기승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도 힘을 모아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는데요. 전화 사기에 낚이지 않으려면 알아둬야 할 3가지, 엄윤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0대 어르신이 허겁지겁 은행 영업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급하게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통장 1개를 건넵니다. 목이 타는지 연거푸 물을 마시더니 손은 만지작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시 어르신은 1억 원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을 꺼내며 이 가운데 5천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상함을 직감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말려봤지만 소용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어르신은 누군가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금 사용이 늘어난 틈을 타 이 같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은행권도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500만 원 이상 현금 출금 요청하실 경우에 영업점 직원분들이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통해서 자금 출처와 용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심될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이 즉각 출동해서 사후 조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의심하는 겁니다. 가족이 납치됐다거나 다쳤다는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지인을 통해 서둘러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뜬금없이 걸려온 금융사 ARS 전화가 본인 인증을 이유로 계좌와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면 그냥 끊으셔야 합니다. 은행원이라며 대출 상담을 해주겠다고 SNS로 본인 신분증을 전송한다면 금융 사기 확률은 100%입니다. 3고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고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금융당국도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말 나들이 장소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라면 드라이브를 겸해 경기도 양주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천일홍을 비롯한 핑크뮬리와 구절초, 코스모스가 절정을 맞았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6만 6천) 제곱미터 2만 평 대지가 알록달록 꽃대고를 이뤘습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조성된 꽃밭에 마치 수채화를 그려놓은 듯 거대한 꽃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끝없는 가을꽃의 향연에 마음마저 여유롭고 풍성해집니다. 꽃이 예쁘니까 막 사진도 찍고 하는 게 뭔가 사진 찍느라 힘들었어요. 앞거는 역시 백만송이 천일홍입니다.
전국 최대 군락지답게 인생샷 맛집으로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연인이나 가족 단위 발길이 이어집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란 천일홍의 꽃말처럼 결혼 45주년 노부부는 딸 앞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맹세합니다. 결혼할 때 제일 설레는 게 웨딩 촬영인데 그 45년 전에 하시고 이제 기억도 안 나실 테고 또 사시면서 행복한 추억 있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핑크뮬리도 전국 4대 명소에 꼽힐 정도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이국적인 분위기의 뎁사리, 가우라 등도 뒤질세라 관람객들을 반깁니다. 밤이 되면 조명에 물든 천일홍과 빛을 품은 조형물들이 설레는 가을밤을 선사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는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장으로 놀러 오세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가득한 천일홍 축제는 이번 주말까지만 열립니다. 가을꽃 향기로 물든 양주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우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영화 1947 보스턴입니다. 추석 연휴에 개봉하는 빅3 영화 중 하나인데요. 일찍이 개봉일을 확정 짓고 가장 먼저 언론에 영화를 공개하는 등 이 추석 연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영화로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첫 국가대표입니다. 영화 1947 보스턴은 광복 이후 태극기를 달고 우승한 첫 국제 스포츠 대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 첫 국가대표라는 실화의 힘, 그리고 또 마라톤이라는 스포츠의 힘이 담긴 영화입니다. 해방은 됐지만 미군정의 통치를 받던 1947년 대한민국.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48년 이 런던 올림픽에 나가야 하지만 국제대회 참가 기록이 없어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형은 무슨 일본 사람 이름으로 기록이 남은 거죠.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손기정은 영광을 되찾기 위해 1947년 보스턴 국제마라톤 대회에 나갈 국가대표팀의 감독직을 수락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보스턴 가세요. 내가 뭐 감독하면 뭐 제대로 하지. 애기들은 자기 조국에서 자기 이름으로 뛰게끔 해. 우여곡절 끝에 손기정, 남승용, 서윤복 이렇게 3명이 팀을 꾸리지만 난민국 신분이었던 대표팀은 보스턴으로 떠나는 과정부터 난관에 부딪히고요. 이 가슴에 태극마트를 다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유니폼에 일장기 달릴 거 모르고 뛰셨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조국의 국기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그저 달리는 것입니다. 실제 마라톤 경기를 보는 듯한 마지막 15분. 역사 자체가 스포일러를 하지만 알고 봐도 마라톤의 감동이 스크린을 가득 채웁니다. 선생님, 저 뛰고 싶어요. 여름 빅4 영화에 이어 이번에는 추석 3파전입니다. 연휴 시작인 27일에 동시에 3편의 한국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요. 1947 보스턴과 함께 강동원 주연의 천박사 퇴마연구소, 또 송강호 주연의 거미집이 주인공입니다. 긴 추석 연휴, 극장을 찾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이 시기에 영화를 개봉하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이 천만 영화의 성지였던 지난 여름에 개봉한 올해 빅4 영화 성적표는 반대로 처참했습니다. 가장 먼저 개봉한 밀수만이 512만 명을 동원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 살아남았을 뿐이고요. 이 비공식 작전이나 더무는 관객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 3파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우선 천박사가 현재 예매율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집에서 편하게 OTT로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요즘 이 추석 영화 빅3가 관객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을지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체지방 6%입니다. 이 실화를 다룬 영화인 만큼 배우가 이 실존 인물과 얼마나 비슷한지도 영화를 몰입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일 텐데요. 이 배우 임시완은 서윤복 선수와 외형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에서 배우가 가장 신경 쓰는 건 바로 싱크로율입니다. 이 배우 임시완은 서윤복 선수가 되기 위해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해서 체지방률이 6%가 나올 정도로 마라토너 그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또 외형뿐 아니라 극중 손기정과 맞서는 장면이나 마라톤을 하는 표정 등 임시완의 연기가 돋보입니다. 잊혀지기를 본인이 노력을 했어요. 실제 선수들의 한 60~70%까지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샷을 잡는데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송기정, 남성기. 실화 그리고 이 애국심과 관련된 영화를 만드는 제작진이 신경을 쓰는 것은 바로 심파 그리고 이른바 국뽕이겠죠. 이 영화는 심파나 국뽕이 과하지 않고 오히려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했으니까요.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꿈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노련한 거장 감독님께 좀 맡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담백함을 만들기 위해서 한 선택들이 캐릭터를 평범하게 만들고 갈등 해결조차 투박하게 해결을 하고요.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도 감동을 조금 애매하게 만들어내는 등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문적인 교육 혹은 전문적인 서포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결국은 그 누구보다 뛰어난 정신력, 의지 그런 것이 굉장히 타고난 분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라톤 영화라 그런지 보면서 함께 숨이 가빠지는 것 같은데요. 양회영 기자와 함께 이어서 영화 속 과학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봄과 가을에 마라톤 대회가 많이 열리잖아요. 네.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인데 2시간 넘게 뛰기 위해서 선수들은 어떻게 훈련하나요? 네, 영화에서도 사실 송기정 선수가 서윤복 선수를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서 뛰는 거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서윤복 선수가 뛰는 걸 뭘 배우냐 그냥 뛰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래 뛰고 열심히 뛰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마라톤은 그냥 뛰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장거리를 뛰기 위한 훈련이 분명히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최대 산소 섭취량을 늘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운동 강도를 높여서 내가 한 번에 숨 쉴 수 있는 이 산소를 섭취하는 능력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은 심폐 능력이 우선 뒤따라줘야 되고요. 또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높아지고 그렇게 됐을 때 각 조직에 산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많이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말하는 이 단위인데요.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은 사실상 고도가 상승할 때마다 오히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숨이 가빠지는 거와 같은 건데 평소 그래서 마라토너들은 고지대에 올라가서 오히려 이제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심폐 기능을 높이고 있고요. 타고나기를 태어날 때 고지대에서 태어난 마라토너 선수들이 또 심폐 능력이 좋아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훈련법은 이 젖산, 피로 물질인 젖산을 관리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젖산은 이 산소 공급이 적을 때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또 움직임이 많이 갑자기 과격해질 때 또 그리고 호흡 곤란 상황이 생길 때 젖산이 분비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젖산이 몸속에 쌓이면 피로가 축적되면서 움직임이 둔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젖산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간으로 빨리 이 젖산을 보내서 간에서 이제 해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모세혈관을 많이 늘려놓으면 전달이 빨라지기 때문에 또 젖산을 해독 분해하는데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토너들은 이 젖산을 축적하는 시간을 늦추게 하거나 또 간으로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모세혈관을 확장할 수 있는 훈련을 하면서 마라톤 기록 단축에 굉장히 몸을 맞춰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달리기도 종류가 많은데요. 또 마라토너랑 단거리 달리기 선수는 뭐 방법이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마라톤의 경기력을 좌우하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앞서 설명했던 최대 산소 섭취량
그리고 젖산 역치, 그러니까 젖산을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경제적 달리기입니다. 우리가 단거리 선수들은 각자의 레일에서 최대 짧은 시간 동안 최대의 힘을 그냥 쏟아낸다고 생각하면 이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수들이 한꺼번에 같이 그룹을 이뤄서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마라토너들은 선두 그룹에 들어가되 1등이 아니라 2등이나 3등 위치에 서서 뛰는 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바로 공기 저항 때문인데요. 가장 앞에 있는 선수가 사실 공기 저항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만약에 1등의 자리가 아니라 2등의 자리에서 만약에 마라톤을 뛰게 되면 공기 저항이 많이 줄어들어서 똑같은 거리를 뛰더라도 에너지를 약 26%나 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아주 과학적인데요. 근데 현재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2시간 1분 9초더라고요. 네. 자, 이 42.19km를 2시간 안에 달리는 게 꿈의 기록이자 또 마라토너에게는 어떤 마의 벽이라고 하는데 이건 인간이 도저히 깰 수 없는 기록인가요? 네, 우선은 운동 생리학적으로 이걸 연구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마라톤의 기록의 한계를 이제 과학자들은 2시간 전후로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의 운동 생리학자인 마이클 조이너가 1991년에 계산을 해봤더니 마라톤의 기록 한계는 1시간 57분 58초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능력치를 살렸을 때 이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 이하로는 낮추기 어렵다고 이런 건데요. 실제로 현재 마라톤 세계 신기록 보유자이자 역대 최고의 마라토너로 불리고 있는 이 엘리우드 킵초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의 기록을 굉장히 여러 번 갈아치우면서 가장 최근에 세운 기록이 2시간 1분 9초입니다. 그러니까 뭐 2시간이라는 그 벽에 거의 가깝게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킵초게 선수가 2시간의 벽을 딱 한 번 깨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19년 영국의 한 화학업체 후원으로 열렸던 챌린지 대회에서 1시간 59분 40.2초를 기록한 겁니다. 예. 이게 그런데 킵초게 선수만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경주였기 때문에 국제 육상 연맹에서는 기록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공식 기록은 채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그 마의 2시간의 벽을 깼는데 기록이 인정받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벤트라고 국제 육상 연맹은 본 건데요. 왜냐하면 대회 주최 측이 목표 자체가 2시간을 깨자 이걸로 이제 처음부터 세웠기 때문에 네. 이 모든 조건을 2시간을 깰 수 있게 킵초게가 가장 잘 뛸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을 하기에 원래 적합한 온도가 7도에서 14도 정도, 습도는 80%인데 이 순간을 딱 맞추기 위해서 대회 날짜만 정해놓고 시작하는 시간을 미정인 상태로 당일 아침에 재본 다음에 지금 뛰자. 몇 분 뒤에 뛰자 해가지고 아침 8시부터 뛰었다고 하고요. 이 킵초게 선수가 공기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으면서도 페이스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명의 페이스메이커가 앞에서는 V자 모양으로 또 킵초게 선수를 뒤로 앞에 가운데 두고 뒤쪽에는 2명의 선수가 좌우로 붙어서 함께 달렸습니다. 또 보조 요원이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면서 언제든지 물을 마시고 싶거나 음료수를 마시고 싶어 할 때는 언제든지 음료수를 제공했고요. 또 이 선수들 전체 앞쪽에서 자동차가 달리면서 빗으로 이 바닥에다가 선을 그어줬어요. 그래서 네네. 속도 조절, 또 너무 빨리 너무 천천히 달리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하는 것까지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자 2시간의 벽을 깨고 1시간 59분 40.2초를 기록하게 된 거죠. 예.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납득이 되네요. 자, 그런데 핵심은 공기 저항을 줄이는 그 대형을 짰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프랑스 연구진들이 이 사람의 모형을 실물 크기의 이제 10분의 1 모양의 이 마네킹을 두고 이 킵초게 선수가 2019년에 이 사용했던 페이서 대형을 세워놓고 풍동 실험을 했습니다. 바람을 불어보고 바람이 어떤 식으로 지나가는지를 확인을 해본 거죠. 그 결과 V자 대형으로 뛰면은 이 킵초게 선수가 느끼는 공기 저항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기록이 3분 33초나 줄어든다고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대형을 해보면서 이 V자 대형 말고 더 단축할 수 있는 대형은 없을까 확인을 해봤더니 소문자 T자 형태로 페이서들을 위치시켜 놓으니까 이 V자 대형일 때보다 오히려 공기가 더 잘게 쪼개지면서 저항이 줄어들어서 이 기존 기록보다도 49초를 더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019년 때는 페이서들이 지금 7명이나 뛰었잖아요. 근데 실제 공식 경기에서는 페이서가 뭐 2명에서 최대 3명만 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험 결과와 같은
획기적인 단축은 사실상 현장 경기에서는 구현하기는 어렵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서울에서도 이제 마라톤이 열리는데 네. 독일 베를린에서도 국제 마라톤이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킵초게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9월 자체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독일도 굉장히 날씨가 쾌적하고 또 베를린 마라톤 코스 자체가 굉장히 평탄해서 원래 좋은 기록이 많이 나오는 국제 대회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도 이 3명의 페이서와 함께 킵초게 선수가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 5번째 공식 우승을 목표로 하면서도 공식 대회에서 이번에 2시간의 벽이 정말 깨질 수 있을지 이 결과도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마라톤을 볼 때 어떤 대형으로 달리는지 굉장히 시선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이번 마라톤 대회도 2시간의 벽이 깨질지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고요. 1947 보스턴 영화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PC용 운영체제 윈도우 11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오는 26일 출시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 시간 21일 뉴욕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 MS 서피스를 열고 생성형 AI를 결합한 이 같은 소프트웨어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11월 세상에 나온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손잡고 올해 발빠르게 자사 제품에 생성 AI를 통합해 왔습니다. 26일 출시되는 윈도우 11은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 AI 기반의 윈도우 코파일럿 기능이 추가됐고 파일 탐색기는 새롭게 디자인됐습니다. 또 윈도우 기기에서 펜을 사용해 글씨를 쓸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됐고 그림판 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됐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수조 원을 들인 통신 모뎀 칩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최근 공개한 아이폰 50 시리즈에는 자체 개발 중인 통신용 칩이 빠져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2018년 팀 쿡 최고 경영자 지시로 자체 통신용 칩을 개발하기로 하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했지만 5년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애플이 퀄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아이폰의 자체 개발 통신용 칩을 사용할 거란 관측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체 개발 칩에 대한 테스트 결과 너무 느리고 쉽게 과열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칩을 개발 중인 팀 내에서 상호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급증하던 전기차 판매가 올해 들어 주춤하며 하이브리드 차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러자 정부가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해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 등록한 전기 승용차는 67,6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가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하이브리드 차는 같은 기간 19만 8천 대가 등록해 40% 이상 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전기차 시대가 올 것처럼 보였는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 부족과 하이브리드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차값 때문에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충전 에너지 비용 올라가죠.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편함 이런 여러 가지가 모이는 가성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인기가 하이브리드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중대형은 100만 원, 소형은 200만 원이 줄면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신형 코나의 가솔린 모델은 3,120만 원, 하이브리드 3,495만 원, 전기차는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843만 원을 제해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750만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국내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보조금을 늘려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조금만 늘린다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긴 어렵다며 주거지역 근처에 급속 충전기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등 희귀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시작한 뒤 기업들로부터 수출 허가 신청을 받았으며 일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야동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희귀광물 수출 통제 조치 이후 기업들의 허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규정에 부합하는 일부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상무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른 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 중이며 허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국가 안보 수호를 이유로 지난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충남 서산의 제20 전투 비행단에서 이륙하던 KF-16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비상 탈출했습니다. KF-16 계열 전투기가 추락한 건 지난 1997년 첫 사고 이후 9번째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뭉게뭉게 덩어리진 연기가 군부대에서 뿜어져 나오자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막 시커먼 연기가 막 방울 막 엄청 났어요. 한 10분 동안 났을 거야. 한 10분 동안. 오전 8시 20분쯤 충남 서산시 해미면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가 임무를 위해 이륙하던 도중 추락했습니다. 비상 탈출한 조종사는 얼굴과 몸에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을 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공군은 추락 지점이 기지 아니라 민간 피해는 없었고 조종사 이외에 다른 다친 장병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처 주민들은 연기가 뿜어져 나온 지점이 활주로 근처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전투기가 추락한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추정되는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은 지금 사고 초기 단계고 전체적으로 수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KF-16은 F-16 계열로 국산화한 부품을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력화한 전투기입니다. 지난해 11월 19 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가 엔진 연료 펌프 손상으로 추락하는 등 지난 1997년부터 모두 9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에는 야간 훈련에 나섰던 KF-16 비행기가 서해 앞바다로 추락하며 2명이 순직하기도 했습니다. 공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상학 공군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유명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사이트를 해킹해 전자책과 강의를 유포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이트를 해킹하고 협박을 주도한 건 다름 아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요. 경찰은 이례적으로 미성년자인 주범을 구속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줄줄이 올라오는 파일.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몰래 가져온 전자책들입니다. 장르별 출판사별로 전자책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기도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생인 A군이 만든 방입니다. 범행은 알라딘을 해킹해 전체 전자책의 60%에 해당하는 72만 권을 빼돌린 뒤 이 가운데 5천 권의 암호를 풀어 유포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A군은 그러고선 비트코인 100개, 36억 원어치를 주지 않으면 나머지도 공개하겠다며 업체를 협박해 결국 8,6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A군은 이상거래로 판단돼 코인 송금이 막히면서 현금으로 받아낸 부분은 텔레그램으로 알던 사이인 20대 B씨를 동원해 다시 비트코인으로 세탁하게 됐습니다. 이어 해킹 대상을 다른 인터넷 서점인 예스24와 입시학원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로 확대해 모두 합쳐 전자책 218만 권과 강의 동영상 700개, 판매 단가로 203억 원어치를 빼냈습니다. 피해 업체에서 DRM 암호화가 걸린 전자책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고 그 DRM을 자동으로 해제해주는, 본인이 그 탈취한 전자책 자체가 다량 수십만에서 이제 100만 권 수준이 되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범행에 활용하는 등 어린 나이답지 않은 치밀함을 보인 A군.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고등학생인 A군을 이례적으로 구속했습니다. 또 B씨 등 범행에 가담한 20대 2명 역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표준화된 전자책 보안 기술 개발을 권고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전자책과 강의를 구매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생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고 교직원 및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나 폭력, 수업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또 학교장과 교원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해 학생에게 주의와 훈육, 훈계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입법 예고를 통한 의견과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1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 회의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매주 토요일 열리던 교사 집회가 국회에 교권회복 4법 통과를 계기로 당분간 쉬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교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1월 국회에서 남은 입법 과제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집회를 다시 이어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원지휘법과 유아교육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92살인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회사 경영은 장남이 도맡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디어 거물 머독 유스코프 폭스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뗍니다. 언론사 경영을 시작한 지 70년 만입니다. 현재 유스코프 공동회장인 장남 라클런이 경영을 도맡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머독은 22살 때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작은 지역 신문사를 물려받은 뒤 몸집을 키워나갔습니다. 37살 때 영국으로 진출해 뉴스 오브 더 월드와 선 등 타블로이드지를 인수해 선정적인 가십과 연예계 뉴스로 매출을 늘려나갔습니다. Everybody knows what happened. Certainly it's going to sell newspapers. And the other stories we'll put in which will sell newspapers. We're not ashamed of that. 미국에 진출해서도 타블로이드지 뉴욕포스트를 사들였습니다. 나아가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 영국 더 타임스 등도 인수해 주류 언론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1980년대에는 20세기 폭스사까지 인수해 미디어 제국의 수장이 됐습니다. 자신 소유 언론사를 통해 마쿠에서 호주, 영국, 미국 정치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생활도 하려해 4차례 결혼했고 지난 3월엔 목사 모델 출신 레슬리 스미스와 결혼을 발표했다. 종교적 차이를 이유로 파혼했습니다. 머독의 재산은 올해 기준 173억 달러, 약 23조 원으로 추정돼 세계 부자 순위 76위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100년에 가까운 일생 동안 철학과 문학 그리고 작가의 삶을 거쳐간 에텔 아드나는 중동 레바논 출신의 예술가인데요. 일찍부터 고국을 떠나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면서 주로 자연을 소재로 그렸는데 겹겹이 쌓인 생면의 조화가 매력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에텔 아드난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철학과 미술, 문학을 넘나든 예술가 에텔 아드난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 에텔 아드난은 레바논 출신의 예술가인데요. 레바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한 국가를 대표하는 인지도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1960년대 초부터 지난 2021년 타계하기 직전까지도 활발하게 작업을 이어올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 세계적인 작가인데요. 이 그림뿐만 아니라 글도 잘 써서 시나 소설, 또 희곡 등 문학계에서도 유명한 현대 아랍계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예술가이기도 했습니다. 에텔 아드난은 한 곳에 머물며 작업하기보다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활동했는데요. 1950년에 파리로 건너가서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1955년 미국으로 이주해서 UC 버클리와 하버드 등에서 공부했고요. 이 캘리포니아 도미니칸 대학에서 미학과 철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문학과 철학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는데요. 이 6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문학을 하던 이야기를 회화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요. 자연을 주 소재로 삼으면서 페인팅과 판화뿐만 아니라 타피스트리를 활용하는 작업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에텔 아드난이 미술이 아니라 철학과 문학을 먼저 시작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이 작가의 길을 걷게 됐을까요? 네, 에텔 아드난은 평생 전 세계 곳곳을 오가면서 이 시인이나 언론인 또 철학자, 화가 등 다양한 직업으로 살았는데요. 네. 이 1954년부터 62년 사이 발발했던 프랑스와 알제리 사이에 있었던 전쟁 이후로 이 프랑스어로 글을 쓰는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아드난은 나는 더 이상 프랑스어로 글을 쓸 필요가 없다. 그림을 그릴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프랑스로부터 등을 돌리는데요. 이 강대국의 언어로는 작업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네, 그렇게 1960년대부터 21년까지 회화와 드로잉, 테피스트리, 도자 등 약 60년에 걸쳐서 수많은 매체를 활용해서 활발하게 작업하고요. 세계적인 큐레이터인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로부터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한 명이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학과 미술의 통달한 작가인 만큼 이 둘을 접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에텔 아드난은 일본의 레포렐로 형식으로부터 영감을 받는데요. 이 레포렐로란 접혀 있는 종이를 뜻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보는 아코디언 형식이라고 하죠. 네. 병풍처럼 지그재그로 접힌 종이 리플렛이나 홍보물 같은 것들이 이 레포렐로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드난은 이 레포렐로에 대해서 그림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일본에서 수입해온 레포렐로 형식의 접이식 종이에 파노라마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잉크만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양한 색상을 활용해서 매혹적인 그림을 채웠고요. 이 주변에 친숙한 물건들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주로 자연을 소재로 삼았다고요? 네, 에텔 아드난은 주로 바다나 하늘 또 산 등 자연 풍경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특히 작가 본인의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캘리포니아의 풍경을 많이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 아드난은 평소 빛이나 계절 또 날씨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으로부터 늘 놀라움과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내가 그린 그림은 풍경을 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특정한 어떤 풍경만을 담는 것이 아니고 그 풍경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때문에 에텔 아드난의 작품을 보면 형태가 추상적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굉장히 시적이다 또 문학적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에텔 아드난의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한 점 정도는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산이나 하늘 또 나무 등 다양한 풍경의 자연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아드난이 사막을 소재로 그린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작품명은 애리조나인데요. 이 작품명과 색감에서 사막을 주제로 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황토색으로 표현한 사막과 더불어서 그 위에 층층이 쌓인 색면의 조합이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인데요. 이 에텔 아드난이 북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할 당시에 이 미국의 서해안을 여행하면서 영감받아 그린 작품으로 초기작에 속합니다. 이 작품에서 사용된 색상들은 다양한 시간대의 사막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오 시간대의 푸른색과 녹색, 또 노을이 질 때의 분홍색과 남색빛의 저녁 시간대까지 이 하루 동안 사막의 여러 얼굴을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에텔 아드난은 자신의 장편 에세이에서 색상은 생명이 존재한다는 표시다. 나는 색을 보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이야기만 계속 들어도 에텔 아드난이 색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생전에 빈센트 반 고흐를 존경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에텔 아드난의 작품들을 보시면 고흐와 좀 공통점이 많은데요. 바로 밝고 강렬한 색감과 또 나무, 태양, 풍경 등의 자연을 주로 그린다는 점입니다. 또 이 고흐의 작품도 아드난의 작품처럼 하나의 시 같은 느낌이 있고요. 이 고흐가 평생을 자신의 동생인 테오에게 손편지를 통해서 글을 썼는데 이 아드난 또한 글로서 자신을 표현했다는 점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에텔 아드난이 자연을 주로 이제 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작업 방식은 어땠나요? 네, 에텔 아드난은 주로 캔버스 위에 페인트를 칠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 작품에서 주로 보이는 에텔 아드난 특유의 색면 구성은 멀리서 보면 플랫하게 보일 수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텍스처가 눈에 잘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마치 쫀쫀한 크림을 발라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작업할 때 나이프를 사용해서 캔버스 표면에 페인트를 납작하게 눌러 바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물감을 사용할 때 이 팔레트에 짜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캔버스 위에 튜브를 짜서 나이프로 도포를 한다고 하고요. 이 캔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작업하는 에텔 아드나는 이 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재료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작업의 공동 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양한 매체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테피스트리라는 매체를 잘 활용했다고 해요. 어떤 걸까요? 네, 에텔 아드나는 테피스트리를 소재로 많이 작업을 했는데요. 이 아드난의 출생지인 레바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아드난이 어린 시절 페르시아 카펫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아랍의 공예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드난에게 카펫은 미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예술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테피스트리에 자신의 작업을 접목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테피스트리는 직기를 이용해서 실을 엮어 만든 직물 공예품입니다. 이 에텔 아드나는 어릴 때부터 카펫을 접해왔기 때문에 이 벽에 거는 테피스트리 작업도 자주 했는데요. 특히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살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베이루트에 미술관이나 그림은 없었지만 우리는 러그를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서 미학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림뿐 아니라 문학, 철학까지 아주 다채로운 통로로 세상과 소통했던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리 전에 나타나는 불안과 과민, 우울감 등 월경전 증후군을 매달 겪는 여성은 조기 폐경이 올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참가자 3,600여 명의 20년간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월경전 증후군을 겪은 사람은 모두 2,400여 명으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조기 폐경이 올 가능성이 2.67배 높았습니다.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추출한 오일의 주성분인 유칼립톨이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대 장원구 교수팀은 유칼립톨 성분이 세포 내 신호 전달에 따라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 분화 인자의 발현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제브라피쉬와 난소를 절제한 골다공증 모델 실험주에 유칼립톨을 투여했더니 줄었던 골량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반도체와 금속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새로운 나노 입자를 개발했습니다. 고려대 정광섭 교수팀은 반도체 금속 하이브리드 성질의 셀레늄화 은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 나노 입자의 양자점에서 반도체 나노 결정 물질의 광학적 성질과 금속 나노 결정 물질의 광학적 성질이 공존하는 양자 플라즈몬 공명 현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와 금속의 중간체적 성질을 가진 물질을 입증하려면 양자 플라즈몬 공명 현상이 확인돼야 하는데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셀레늄화 나노 입자를 통해 이런 현상을 연구하는 데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과학 핫페이퍼 수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과학기술정보연구소는 중국 과학기술 논문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지난 7월까지 중국 과학자들이 1,929편의 핫페이퍼를 발표해 세계 1위 핫페이퍼 생산국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핫페이퍼 수는 해당 기간 세계에서 발표된 전체 핫페이퍼의 46%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순입니다. 핫페이퍼는 발표와 동시에 주목받는 논문으로 2년 내 발행된 논문 가운데 분야별로 세계 저명 학술지에 인용된 횟수가 2달간 상위 0.1% 안에 든 영향력 있는 논문을 말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가족이 납치됐다거나 다쳤다고 하면 우선 직접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시고 금융 관련 비밀번호나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금융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일단 전화를 끊는 게 좋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신고해 지급을 정지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고 이른바 3고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